이전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프로그램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계는 코딩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계에 따라서 코드의 양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 코드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또한 그 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 같은 그 프로그램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안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프로그램 설계는 코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길잡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드 설계를 해봐라 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코드 설계를, 프로그램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무엇을 이용할 것인가, 또한 그와 같은 부분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주얼하게 우리 눈에 보여지고 또한 그 보여진 내용들이 다시 컴퓨터에 저장이 돼서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다시 파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또 동일한 그와 같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설계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와 같은 설계를 하기 위한 기존에 나와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UML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각각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보다 직관적이고 그다음에 범용적이고 또한 우리가 지금 설계하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단순하게 프로그램 설계만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스케줄 관리도 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용도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 같은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은 아주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그에 관련된 사항들을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것입니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는 이 데이터 없이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는 코드 자체도 이 데이터 없이는 돌아갈 수 없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if문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 if문의 조건에 해당되는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까? 바로 데이터들이 있어야만 하죠. 또는 변수들이 있어야만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는 바로 그 같은 그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를 코드로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게임 좋아하시죠?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코드들 그 값들을 무엇으로 표현해 줍니까? 그래픽으로 표현해 준 것이죠. 요즘에 이제 3D 게임 같은 경우는 뭐 눈을 바꾼다든가 머리를 바꾼다든가 성별을 바꾼다든가 막 이런 부분들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성별을 바꾸거나 머리를 바꾼다고 했을 때 그 머리 또 성별에 대한 무엇이 존재합니까? 값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값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이 1대1로 전부 다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의 그 값이 그거면은 머리가 노란색, 뭐 이면은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에 보여줬을 때 그것이 하나의 화면에 보였을 때 그것이 게임으로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은 바로 데이터, 값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이 부분, 내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느냐, 그렇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명확히 되면은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지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명확히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이 잡히지가 않는 경우가 대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책을 소개한 건 아닌데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정리 기술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책들, 그 다음에 이것도 제목 같습니다. 생각 정리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일단 저자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다르듯이 이런 책들을 한 번 정도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문법을 다 안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부분들은 언어적인 문법도 필요하고요. 기타 인문적인 부분들, 이과적인 부분들, 수학적인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하나의 코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코딩을
문법 언어를 배우면서도 이와 같은 인문학적인 내용들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내가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번 코드 안에 적용해 볼 것인가, 프로그래밍에 어떻게 응용해 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자신만의 어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정말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드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생각 정리하는 그 도구 중에서 마인드맵을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은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도 막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뭐 선으로 긋고 그 다음에 연상한다. 그래서 뭐 그 동그라미 안에는 단어만 넣어라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연상하는 기법이 그 다음에 이 마인드맵에서 생각하는 그 방법이 무엇과 거의 동일하냐면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과 아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큰 개념이죠. 우리가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 성적 처리한 큰 개념을 어떻게 합니까? 잘게 쪼개는 거죠. 잘게 쪼개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바로 변수 단계. 즉 변수란 것은 뭡니까? 값을 다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 단계까지 내려간다고 하면은 설계는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 것들을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마인드맵인데요. 과거에는 이 마인드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A4 용지에다가 전부 다 그렸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서 해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보관이 어렵죠. 수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전부 다 툴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 고맙죠.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한 3, 4년, 그렇죠. 92년도, 그때, 에는, 이런 마인드맵이라는 것은 있었지만, 거기에 관련된 툴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는 마인드맵을 접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설계를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거 좀 어떻게 보관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같이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뭐, 다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됐었는데요. 지금은 너무도 고맙게 그와 같은 그 마인드맵 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 이와 같은 프로그램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도구가 이미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것은 엑스마인드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툴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엑스마인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토종 R마인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마인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엑스마인드가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왜냐면은 거기 나오는 구조라든가 그런 어떤 그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변형하기가 되게 쉽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적인 부분들을 적용하기가 조금 편리한 그런 디자인으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알록달록한 거 그런 거 싫고요. 그냥 아주 간단하고, 그렇죠? 간결한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아무튼 엑스마인드가 그런 요소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R마인드는 약간 알록달록하고 좀 색상이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엑스마인드를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 엑스마인드를만 알면은 R마인드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엑스마인드인데요. 자, 엑스마인드는 www.xmind.net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프리 버전이 있습니다. 프리 버전만으로도 훌륭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사용할 수 있죠. 기능을 다 사용했을 때 단지 뭐냐면 프리덴테이션을 한다든가 뭐 PT로서 우리가 활용한다든가 그 파일을 뭐 워드 파일로 저장한다, 내용을 워드 파일로 저장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만 안 될 뿐이지 나머지 우리가 뭐 사용하고 저장하는 부분들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 버전을 좀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이용하는 그 방법들은 이제 C 언어와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또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를 하셔서 그 다음에 엑스마인드를 한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한번 그 설계를 해보는 걸 하고요. 여기서는 엑스마인드로 제가 작성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마인드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작성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 보면은 성적 처리 프로그램이다 되고, 그다음에 화면 디자인은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반 클래스는 어떻게 디자인하겠다 해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쭉 그런 내용,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죠. 그래서 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요 내용을 제가 그 엑스마인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볼게요. 일단은 성적 처리 프로그램이라는 큰 주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와 같은 화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 같은 화면 디자인은 결국 뭐겠습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인터페이스가 디자인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성적 처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본다면은 아까 했던 그 반별로 학급 수에 따라서 반별의 그 학생 수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거기에 대한 그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그 같은 정보를 빼서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그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무엇으로 구현하는 것이 좋다? 클래스화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죠. 그래서 핵심 코어는 클래스를 구현하고 거기서 나온 정보들을 어떻게 한다? 화면 디자인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이렇게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이렇게 뭐 나오겠죠. 자, 그래서 화면 디자인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방법을 사용하겠다? 바로 여기 나오듯이 메뉴 방식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메뉴 방식을 사용하겠다. 그럼 메뉴 방식에는 어떤 방식이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메뉴 번호 일단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입력, 수정, 검색, 출력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초기화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초기화에서는 어떻게 반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반에 대한 정보를 받기 때문에 반에 대한 클래스를 딱 생성합니다.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학생 정보를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학생 정보를 넣을 수 있도록 그 메모리를 생성합니다. 즉 반 클래스도 가변적이요, 그 다음에 학생 정보도 가변적인 것을 알 수 있죠. 즉 반 클래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학생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디자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부분들이 어디에서? 초기화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부분, 그렇죠? 입력 부분이 있는데 입력 부분도 똑같습니다. 반과 번호 여기 나오듯이 반과 번호를 입력받고요. 항목 전체를 입력받습니다. 그 항목 전체라는 것은 바로 국어, 영어, 수학을 입력을 받겠죠. 이름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여줘야 될 거죠. 결과는 뭡니까? 평균과 총점을 보여줘야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입력도 계속 할 건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yes, no를 물을 것을 우리가 메뉴로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yes, no로 물을 그 같은 내용들은 바로 뭐다? 계속 할 것이냐, 여기 나오듯이 계속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본다면 뭐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종료 후 그 다음에 계속 할 것이냐를 물어보고, yes면은 다시 이 부분을 반복할 것이고, no 같으면 종료 후에 그 다음에 메인 메뉴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 부분이 종료되고요. 그렇게 디자인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 부분을 볼게요. 그렇죠? 자, 수정 부분은 아까 같이 항목 수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 별다른 내용이 없죠. 항목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색 출력하는 부분들, 그렇죠? 검색 출력하는 부분들도 여기 나오듯이 뭐 검색은 개인정보 출력하는 거고요. 출력은 반 전체를 출력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클래스 안에서 처리하기보다는 무엇에서 처리한 것이 좋습니까? 그냥 외부에서 처리를, 클래스 안이 아닌 바로 외부에서 처리한 것이 나을 거다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각 항목에 대해서는 함수 단위를 하고 클래스 안에서는 처리 안 한 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내가 대략적인 무엇을 합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요거는 외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면 되겠구나. 함수 단위 구현하면 되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익 지문에서 분기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항목에 따라서 무엇을 나눈다? 함수 단위를 나누고 그 함수에서 필요한 그 같은 정보들을 클래스에서 불러서 쓰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화면 디자인이 종결되죠. 자, 그 다음에 반 클래스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반 클래스, 그렇죠? 반 클래스라고 했을 때 반 클래스 안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데이터 처리가 중심입니다. 클래스 안에서는 이것이 중심이죠. 지금은 이제 간단한 데이터 처리지만 사실상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부분들을 무엇으로 감추겠다? 클래스로 감춰 놓겠죠. 그 대신 그 데이터 계산한 결과에 대한 또한 정보에 대한 그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도록 무엇으로 전부 다 빼줍니까? 메소드, 즉 함수로 전부 다 빼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반 생성은 외부에서 해준다. 지금 반이란 클래스가 있지만 이 반이 몇 개 생성될 건지는 아까 초기화 메뉴에서 결정을 해주죠. 하기 때문에 이 반 생성은 외부에서 입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가 아닌 외부에서 입력을 받아서 뭔가 반을 생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관. 지금 했던 화면 디자인은 뭡니까? 함수로서 처리를 하고 그 함수 안에서 클래스의 정보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클래스는 클래스의 역할만 하고 외관에 대한 것은 외관대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외관은 외관대로 변형을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죠. 만약에 이 부분이 클래스 안에, 외관 부분이 클래스 안에 딱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클래스를 매번 고쳐야만 할 겁니다. 만약에 이 클래스를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난 외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클래스를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준 클래스가 분명히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그런 클래스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혼자 할 때는 괜찮아요. 그렇죠? 개인이 혼자 지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것이 만약에 협업이 되거나 또는 하나의 팀 프로젝트가 되어지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클래스의 범위는 어딜 것인가, 그 다음에 함수로서 처리할 부분들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그 설계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후에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것인가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는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나오듯이 번호, 이름, 점수에서 국어, 영어, 수학, 총점, 평균인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의 그 학생, 그렇죠? 학생에 대한 그 정보에 해당되죠. 그렇죠? 정보에 해당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학생 그 정보 단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무엇으로 만들 수 있다? 구조체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평균에 대해서는 반올림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미리 코드가 아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수점 이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구한 그 평균값, 그렇죠? 평균값이 있습니다. 만약에 93.3이라고 평균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93.3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플로트에 해당이 되죠. 만약에 이것을 int형으로 우리가 변형을 하게 되면은 어떤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즉 얼마? 93이란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소수점 이하는 잘려 나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플로트와 int로 구해진 요 내용,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소수점 이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플로트로 구하면 요거, 그렇죠? 93.3 마이너스 93을 하게 되면 결국 얼마 나옵니까? 0.3이 나오죠. 근데 0.3 같은 경우는 반올림이 됩니까? 안 되죠. 만약 0.5 이상 일 때는 반올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그 결과 값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반올림의 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미 다 생각을 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듯이. 그렇죠? 평균값 있으면, 그 다음에, 평균값 있으면 그 평균값에다가 INT형으로 형변화를 해버리죠.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소수점 이하를 구해서 형변환을 이렇게 해서 반올림의 대상을 구해볼 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여기에서 마인드맵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것을 코드로만 옮겨놓으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생성에 대한 거, 그렇죠? 여기도 나오듯이 반생성은 외부에서 하도록 하자. 그렇죠? 물론 그 입력 받아서 내부에서 반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반을 생성한 그 안에서 또 할 수 있겠지만 반이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외부에서 이것을 생성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초기화 때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 다음에 외관은 함수 처리하도록 하자.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융통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렇죠? 왜 그런가? 외관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클래스의 결합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할 때 클래스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클래스가 두 개가 너무 결합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 결합도가 강하다는 것은 클래스가 이렇게 돼서 떼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죠. 이 클래스와 이 클래스가 있는 동작을 하는데 이 클래스의 값이 없으면 이게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클래스의 부분을 이 클래스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두 개의 클래스는 항상 동시에 같이 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떼어서 서로 간에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클래스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얘도 같이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합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결합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 클래스 간에 어떻게 하면 독립성이 유지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변하더라도 그렇죠? 여기에서 그냥 값만을 던져주면 여기서 무조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이 클래스 설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뭐 클래스 여러 개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클래스 하나 그래서 뭐 지금같이 뭐 학생 정보에 대한 성적처에 대한 클래스 하나만 만들어서 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식의 이제 클래스와 클래스를 이제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죠.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C++에서 상속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속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클래스의 내용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그것도 상속이라는 것을 배워서 우리가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상속이 5개가 상속이 되어 있는 거를 내가 맨 마지막에 받아서 뭔가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부터 위에 있는 5개의 상속된 그 내용을 다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분석을 해야지만 내가 하위에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또 다른 어떤 그것을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이라는 그 C++에 아주 파워풀한 그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것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좀 버거울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작성할 때 5개의 클래스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막 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헷갈리는가요? 물론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이런 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5개까지 상속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그럴 때는 아예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덮어두거나 그렇죠? 그걸 업그레이드 하기보다는 그냥 가져와서 쓰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 어떤 때 문제가 발생하냐면 거기에서 그 클래스에서 일단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오류가 안 나요. 하지만 그것이 왜 오류가 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덮어둡니다. 덮어두고 그런 오류가 안 나게끔 하위에서 간략간략하게 트릭을 써가지고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있습니다. 다시 만들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내용에서도 이게 걸리기 때문에 일단 조용히 프로그래머들끼리 묻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경우도 이제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C++의 그런 파워풀한 기능을 우리가 다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그 프로젝트에 맞게끔 그 내용들을 코드로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쓸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마인드 맵이라는 이와 같은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없이 하기보다는 또 정리를 할 수 있고, 또는 이런 내용들을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드릴 수도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유사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 내용을 불러다가 또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뭡니까? 코드는 여러분들 작성한 후에 한두 달 지나보세요. 지나보면 이게 내가 짠 코드인지 아닌지 막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짠 코드를 보고 그때 보고서 와 놀래죠. 서프라이즈 합니다. 굉장히 놀란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정녕 이런 코드를 작성했단 말인가? 왜 지금 나는 이 코드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가?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설계라든가, 또한 이것을 여기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또 문서와 글로써 남겨두는 것도 프로그래머의 재산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코드만이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서해 놓고 또 가다 보면 그 문서가 잘 되어 있으면 또 여러분 책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이 그 엑스마인드라는 요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디자인을 쭉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툴을 잘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느 정도 숙련이 되잖아요. 숙련이 되면은 꼭 이런 것이 없더라도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람한테는 망각이라는 게 있죠. 하기 때문에 늘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이런 어떤 설계한 그 내용들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쳐 봐도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나은 그런 그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 그 마인드 맵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런 설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내용을 듣고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해서 끝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엑스마인드 또는 R마인드를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시고 엑스마인드도 지금 한글로 다 그 메뉴가 다 고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엑스마인드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C 언어와 프로그램이라는 저의 동영상 강의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거를 디자인 해 보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프로그램 설계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데이터를 명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코드라는 것은 단순하게 언어 문법만 안다고 해서 코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서 이것이 하나의 코드화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기존에 있던 뭐 일반적인 그런 언어 책 외에도 인문학 서적이라든가 이것도 많이 보시면서 코드에 적용할 그런 같은 그 고리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이제 C와 C++ 코드를 두 개를 비교를 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